많이 오른 것들을 일부 좀 시장에 내놓는 현상들은 발생할 것 같다. 실거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공포스럽고 주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사실 분들은 저는 4월 초까지는 계약이라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요즘같이 이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만만치 않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뜨겁다는 게 집값이 뜨겁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굉장히 이제 잠재운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근데 현재 어쨌든 그 X라고 하네. 거기에 트윗을 계속 남기시면서 집값이 뭔가 안정화된 느낌도 있고 한데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진단의 분위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뭐 주식 얘기하셨으니까 네.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식 시장은 전쟁이 이슈잖아요. 아, 그렇죠. 미국과 지금 이란 전쟁이 맞아요. 이슈인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과 다주택자들. 부동산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고가주택까지 포함입니다. 부동산 관심층과의 좀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보이지 있다. 않는 전쟁이다. 일단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 숨을 죽이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아마 좀 조정이 일부 있을 것 같고 또 올라가는 주식들은 또 그 와중에 또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도 좀 마찬가지인데 워낙 강하게 다주택자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이슈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그 규제를 하겠다, 세금 규제를 하겠다,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그런 또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이나 고가 아파트를 가지신 분 중에는 일부 좀 압박을 받고 물건을 내놓으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빨리 팔기 위해서 급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급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찌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약간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급매물 이야기 해주셨는데 급매물 소식이 진짜 많이 들리는데 실제 그럼 거래량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급매는 나오지만 사람들이 매수세가 이제 약하니까 거래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급매물이 비싼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이 비싼 지역의 문제가 뭐냐면은 대출이 안 나와요. 일단 15억 이상이면 4억 나오고요. 25억 이상이면 2억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DSR을 또 봐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매물이 나오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25억 이상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2억 대출 받고 나머지는 전액을 다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대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현찰이 있는 분들하고 물건을 내놓은 사람끼리 이제 맞아야지 거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실거래액보다 20억 원이나 낮은 호가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이 강남권에서 나타나는 배경은 뭐고 또 강남 3구 용산도 아파트값이 100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결정적 계기가 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제도적 압박 때문인 건가요? 그 압박이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작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2025년도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작년에 뭐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었습니다. 아, 그때. 예, 오세훈 시장이. 네,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제 송파구의 잠실동, 뭐 대치동, 뭐 청담동, 뭐 삼성동 이런 지역들이었었는데 가장 이슈가 되거나 이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던 지역은 잠실동이었어요. 잠실동이 그때 시세가 얼마큼이었었냐면은 20억대, 20억 초반대. 구평으로. 근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30억 후반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억에서 심지어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20억이 올랐어요. 1년 동안에. 그럼 제가 보더라도 아무리 잠실주공 5단지나 잠실에 있는 엘스 리센트 트리즘이 좋다 하더라도 15억이 오를 아파트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과열됐다고 보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단기적으로는 재수가 없어서 고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저는 그냥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들 말고는 이분들이 이 가격에 30억대 후반대로 이 구평을 사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것들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팔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거래됐던 금액보다는 좀 낮춰서 거래 금액을 내놔야지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급매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0억 혹은 15억, 20억 올라간 매물들 위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것들을 추격 매수해야 되는지 여부를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적당히 좀 보시고 내 조건, 경제적인 조건, 대출 조건 확인해 보시고 매도자 분들한테 좀 협상을 요청하셔갖고 할인하셔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급매라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매수자 우위니까 좀 더 가격이 깎아서 사기에 나쁘지 않다. 요 구체적인 질문 또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말씀하신 반포자이라든가 리센
100cm 등 초고가 단지에서 수없이 낮춘 초급매가 등장하는데 이게 일시적 조정일 수도 있고 또 본격적 하락장의 신호탄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본격적 하락장의 신호탄이면 지금 그 급매를 조금 싸게 사는 것 또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정상적인 시장이면은 고민들을 안 할 텐데 네. 이게 원체 대통령의 압박은 또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간은 또 되어 있고 대출은 네. 계속 주기한자 규제를 한다고 하고 있고 물건은 적고 굉장히 좀 복잡해 세법들이 하나씩 좀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지금 왜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하죠. 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팩트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이건 하나도 어떻게 없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님도 불과 한 달 반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방법이 없다.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막 압박을 해서 물건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인위적으로 물건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인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일단 5월 9일이고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 서울하고 경기도의 주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14일 전에 안전적으로는 한 3주 정도는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9일에서 3주를 땡겨보게 되면은 또 대출까지 또 알아봐야 되다 보니까 4월 한 9일 정도까지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한 달 남은 것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한 10일 정도 전후가 네. 데드라인을 보면은 지금 딱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매수자들이 우위고 매도자들은 아무래도 어떻게든 거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조정해달라는 대로 조정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4월 중순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82.5%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82점 세금을 내면서 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매물이 묶이죠. 남는 게 17.5%. 처음에 사실 취등록세까지 생각하면 뭐 10%도 안 남는. 대출이자가 또 있어. 대출이자.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인테리어 비용 또 포함 안 된 거잖아요. 막 네. 도배장판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고생한 대가, 뭐 기회비용. 82.5%는요,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물이 들어갈 거란 얘기고요. 그럼 지금은 3월달, 4월달 초까지는 매물이 많아서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매수자 우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찌 보면은 다시 매도자 우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살 사람들은 그대로 시장에 남아있을 텐데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지역에 따라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사실 분들은 저는 4월 초까지는 계약이라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공식적으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최고 이제 82.5% 세율이 적용되는데 현실적으로 4월 중순 이전에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순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등판 안 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아서 배수 유치를 쳤습니다. 실제로 매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일단은 그 대변인 분이 네. 매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왜냐하면 거기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본 계약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매수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위공직자, 정치권 이런 행보가 다주택자들의 매도 결정에 실질적인 압박이 더욱,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한 건이지만 대통령이 아니고 엄청난 고위공직자가 자기 집까지 팔아가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을 우리가 본 적이 있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화면적 그 이미지, 그 디지털로 봤을 때는. 야, 이걸로 인한, 다음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까지 팔았는데 어떤 정책을 또 펼칠까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심리적으로. 실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특히 부동산을 구매하지 안 해보셨거나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한테 굉장히 친한 형님이 계세요. 네. 고위 공무원이시다가 최근에 검찰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거의 넘버 3까지 올라오셨다가 지금 퇴임하시고 교대에서 이제 그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하셔갖고 지금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셨는데 그분은 공직에 있을 때 정말 나라에 충성하신 분이거든요. 네. 내 집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결혼하고. 예, 그래서 지금 처음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겁을 내고 계세요. 이거 지금 사는 집을 사는 타이밍이 맞냐? 저한테 계속 반문을 하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게 맞아요. 그분들한테는. 네. 근데 제 주변에 뭐 다주택자 분들이나 집을 한일주택이지만 뭐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 뭐 여러 번 샀다 팔았다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연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런 일들이 처음이었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좀 대통령님이 집을 팔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들은 대통령이 집을 안 팔았을 뿐이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처음 기억이 나는 게 김영삼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네. 예, 그때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93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IMF가 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역으로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똑같은 멘트로 똑같은 압박을 했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들은 여전히 어렵고요. 지금도 어려운데 1주택자들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집을 사면은 이게 이제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은 전세나 월세를 거주해야 되는데 그건 더 불안한 거죠. 네. 왜냐면은 전세 월세는 매물이 많아야 되는데 전세 매물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실거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걸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따질 때 공포스럽고 주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네. 다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한테는 이미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압박은 당하죠, 당연히.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추가 구매는 안 하고 계속 팔려고 할 겁니다. 네. 이것들은 유지가 될 텐데 1주택자들,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구성비로는 제일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큰 문제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부의 학습 효과로 버티면 이긴다는 다주택자분들도 여전히 많을 텐데 이번 정부의 정책이 과거와 달리 공급 확대와 그러면 세제 압박을 병행하면서 부동산 불패시나 깰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머니무브도 주식으로 많이 가고 있긴 하잖아요. 그 주식으로 많이 가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네. 저도 주식 투자를 예전부터 더 많이 늘렸고요. 네. 그래서 글로 가는 것은 찬성인데 이게 집을 팔아서 주식 투자하는 건 전 반대고요. 만약에 내 집을 팔아서. 예, 다주택인데 여유 있는 주택을 팔아서 투자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오케이. 내가 지금 1주택인데 1주택 네네. 집을 팔고 나는 전세나 월세로 가면서 그걸 주식으로 하는 건 좀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다주택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있었어요. 추가로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규제를 강화해서가 아니라 원래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좀 취득세도 중과고요, 현재도. 보유세도 중과고 양도세도 중과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한시적으로 유예했거나 좀 완화했을 뿐이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없어진 적은 없고 다주택자들도 심지어는 다주택 중과를 뭐 완화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주택자들은 딱 두 부류인데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그 시장과 무관하게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 2주택 혹은 이것을 자녀한테 증여할 건지 말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옛날처럼 네. 주택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다주택자들은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 그런 숫자들은 줄어 있고요. 지금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임대주택들이 30만 채가 있는데 네. 25만 채가 다세대 빌라예요. 그건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까지도 지금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들인 것들이고 아파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을 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을 똘똘한 것들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증여할 것인지 팔 것인지 이거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여기서는 어차피 이제 기간이 되면 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6월 지방선거 이후 근데 또 보유세 개편 논의도 예고되어 있는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주거 규모 줄인 다운사이징에 나설 수도 있을까요?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뭐 가격 상관없이 1주택이면 거의 세금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는데 그래서 좀 대형 주택하고 비싼 주택들 한 채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이제 보유세를 거의 1%에서 3%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물론 찌라시긴 해요.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대부분 0.1%에서 0.5% 정도의 보유세를 내고 있었는데 1% 3%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문제가 생기냐면은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소득이 끊긴 분들. 그렇죠. 부담스럽죠. 예, 이분들은 이거를 만약에 지금까지는 몇백만 원 내던 보유세를 1,000만 원 단위 이상 내게 되면은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이제 연금인이 갖고 있는 저축으로 그것들을 낼 수는 있는데 이게 생돈을 깎아먹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입지를 조금 낮추거나 평형대를 줄이거나 상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이제 고가주택들이 있어요. 지금 네. 정부에서 좀 겨냥을 하려고 하는 거기는 이미 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5% 대출을 종부세를 내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종부세를 많이 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는 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PH129, 에테르노 청담 이런 주택들은 이미 억 단위 가까운 보유세를 내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팔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몇백만 원 단위에서
보유세를 내던 분들, 어차피 몇 천만 원 내던 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몇백만 원 내던 주택에서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올라갈 주택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운사이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제 승인 기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거래의 마지노선인데 그럼 4월 중순까지 가격 하락폭은 좀 더 극대화될까요? 지금 이제 3월 초니까요. 저는 급매물들이 거래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전 거래보다는 네. 가격이 거의 같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는 더 크다고 보고 있고 이 조정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던 지역들 위주로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인데 지금 조정되는 지역이 이미 생겼어요. 강남이랑 용산구는 이전 거래보다 조금 조정된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이 실제 나왔었고요. 근데 신고가가 나온 지역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지금이요? 예, 서울인데 하위권 지역들. 그러니까 15억 이하 지역들 있잖아요. 이 지역들은 오히려 이제 상급지나 중급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아까 다운사이징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수요까지 겹쳐지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밀려서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든 월세든 임차 매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전세 매물은 거의 전멸을 했고 월세 매물, 월세가 많이 올라간 월세 매물만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 월세를 낼 바에는 내 집 마련을 하겠어 라고 하는 수요층이 증가했고 또 다운사이징이나 하급지로 온 수요층이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15억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에서 새 아파트 위주로는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트렌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키 맞추기 얘기 나와서 서울 외곽, 은평, 양천과 경기 일부 지역, 용인, 수지라든가 성남, 수종은 오히려 상승세를 한다. 상급지, 하급지의 그럼 가격 차이 좁히는 키 맞추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되면 또 쓰긴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정되는 것은 많이 올라간 지역들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들은 최근에 올라간 지역들이거든요. 정확히 15억이 안 되는 지역들이에요. 지금 근로 수요가 몰렸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10억대 전후, 그러니까 10억이 안 됐던 것들이 10억 넘어가면서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 가격 주고 사는 게 맞아? 원래 6억대였는데 7억대였는데.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 10억에서 15억대 거래가 끝나게 되면은 또 그 아래 단계들 있잖아요. 5억에서 10억대 구간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로 조금 온기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모두는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키 맞추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인기 있는 지역에 따라서 교통망이 좋아질 지역에 따라서 키 맞추기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집값이 떨어진 곳이 강남이라든가 용산구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시작된 하락 흐름이 마포 성담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으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중상급지거든요. 중상급지까지는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포도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성동구 많이 오르고 동작구, 강동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상구랑 용산구가 이제 1등 지역이면은 그 옆에 있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까지도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마 급매물들 위주로 많이 오른 것들을 일부 좀 시장에 내놓는 현상들은 발생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좀 쌌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아파트들 말고 많이 올랐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만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초반에 지금 공급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 해주셔서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격에 미칠 영향과 신규 착공 물량이 2년 연속 급감한 상황에서 내년 28년 공급 부족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거죠? 서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정상적으로 좀 물량이 좀 있다. 괜찮다라고 하려면 4만 세대가 넘어야 돼요. 4만 세대. 아파트로만. 근데 올해는 2만 세대대예요. 그리고 2027년도에는 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작년보다 2배 어렵고요. 내년이 올해보다 2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팩트가 공급 부족은 이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신규 공급만 공급이냐, 기존에 있는 구축들을 시작에 끄집어내는 것들도 공급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물건을 끌어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끄집어내는 거 하고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들을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가로 만들 수 있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 중에는 임차를 낀 상태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검토 중이긴 아니긴 하지만 임대차 입법을 2+2인데 이걸 내보내고 살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매물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만 봐도 정부도 매물 부족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노력들 어떻게 보면 좀 구축이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이제 공급 부족하다는 팩트는 확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올해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의 집값 예측해 주신다면 이제 3월이면 4월에서 12월에 시장을 전망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매물들이 모인 지역들은 약보암 내지는 조정, 그리고 지금 그거보다 하급지, 그거보다 더 하급지들은 조금 반등할 수도 있고요. 일부 이게 뭐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은 아마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조정이 되겠지만 그 아래 지역들은 강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매매 시장은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고, 왜냐면 집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선택할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게 이게 표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없거든요. 아까 서울 아파트가 1년에 한 4만 세대 입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파트 4만 세대 플러스 다세대 빌라 4만 세대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몇천 세대 입주해요. 그러니까 이게 4 플러스 4만 해갖고 8만 정도가 입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2만 세대 끝이에요. 다세대 빌라는 아예 신규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하급지, 특히 이게 또 다세대 빌라에 임차 살던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아마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에 임차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고가 전세나 고가 월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 매매든 임차든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세는 원체 큰 금액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집주인도 부담스럽고 임차인은 더 부담스럽거든요. 최근 트렌드가 서울은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통계가 나오게 되면 거의 60% 가까이 월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원래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전세 8, 월세 2였는데 지금은 월세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임차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 포인트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거나 오히려 빠졌었던 경기도 인천의 전세 월세들도 올라갈 것이다. 특히 전세들. 예, 그것도 하나의 좀 향후 이제 전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경기도 인천을 자기가 이사갈 지역으로 포함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도나 인천에 서울까지 출퇴근이 편한 교통망이 좋은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들은요. 전세 월세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인천이 오르는 거는 서울에서 이제 나가신 분들이 인천을 가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규 세대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4년 동안에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인구의 증감에 대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게 있는데 서울 인구는 줄었어요. 근데 서울 인구가 준 거보다 더 많은 세대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증가한 세대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집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